과거 한국 언론은 이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막대한 권력이었습니다. 신문 한 줄만으로도 대기업이 좌지우지되었고 전용 뉴스 보도한 차례의 수천만 명의 이목이 한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시청률 5%만 넘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종이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가구는 전체의 2.9%에 불과하며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100가구 중 채 3가구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단순히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광고주들은 등을 돌렸고 뛰어난 인재들은 언론계를 떠났으며 남아있는 것은 오직 클릭 수를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 경쟁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점령한 것은 더 이상 언론사가 아닌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언론의 붕괴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더욱 위협적인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서울 여의도의 방송국 앞에는 매일 아침마다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 광고 기획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고료, 수표 뭉치였습니다. KBS, MBC, SBS 이 세 글자는 단순히 방송사의 명칭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전 국민의 시선을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았고 그 블랙홀 속으로 광고를 밀어넣는 것이 당시 한국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자 전부였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1997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첫사랑의 최고 시청률은 무려 65.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3가구 중 2가구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채널을 시청했음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모래시계는 64.5%, 사랑이 뭐길래는 64.9%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들이 방영되던 시간에는 전국 부엌에서 자주 밥이 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부들이 드라마에 집중하느라 냄비의 존재를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실제로 이런 농담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024년 현재 지상파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고작 5에서 7%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기 드라마 방송 전후에 배치되는 30초 황금 시간대, 광고는 수천만 원을 호가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물량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광고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줄을 서 대기했지만 판매 가능한 시간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 시점은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 비중이 전체 방송 수익의 78.2%에 달했습니다. 오직 광고 수입에 의존하여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 지상파 방송의 핵심적인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신문업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종이, 신문 구독률은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단 하나의 기사가 그날 하루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의제를 설정했으며 경제부 기자의 보도 방식에 따라 특정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신문사의 편집국장은 단순히 직책을 넘어선 사회적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들은 신문사와의 관계를 신경 써서 관리했습니다. 광고 집행은 단순한 기업 홍보를 넘어 기사 논조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핵심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장악하는 자가 불을 거머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극소수의 플레이어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상파, 3사와 소수의 주요 신문사들. 이들 매체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와 시청자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황금기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만한 대안이 없었기에 유지된 독점적인 수익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파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불어닥쳤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아이폰 3GS가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KT 대리점 앞에 밤샘 줄서기를 한 인파의 모습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언론사들은 이 현상을 그저 흥미로운 소비 문화의 한 단면 정도로만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저 괜찮은 전화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이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를 완전히 뒤흔들리라고는 예측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미디어 시청의 공간적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TV, 앞 소파에 앉아있지 않고 지하철, 침대, 버스 등으로 시청 공간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손안의 작은 화면에는 KBS도, MBC도, 조선일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고양이 영상, 다음은 다양한 음악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고 점차 요리 강좌, 시사 해설 등 그 내용이 확장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에서 기존 미디어 환경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을 위한 서비스라고 여겨졌던 넷플릭스는 사실 한국 시청자들의 모든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월정액을 지불하고 광고 없이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은 한국인의 미디어 시청 습관에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굳이 저녁 8시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피곤하면 잠들고 보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실시간 편성표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에는 이보다 훨씬 치명적인 변화가 시청자의 관점이 아닌 광고주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 팀장을 떠올려 보세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상파 광고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직전에 30초짜리 광고는 수백만 명에게 노출되었죠. 정확한 성과를 산출하긴 어려웠지만 브랜드가 살아 숨쉰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팀장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타겟 고객에게만 정확히 전달할 순 없을까?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혹은 지난달 온라인으로 스킨케어 상품을 검색했던 사람 등 구체적인 조건이 붙었습니다. 딱 맞는 대상에게만 광고를 전달하는 정밀 타겟팅이 가능해진 것이죠. 클릭 한 번 단위로 실시간 성과 측정이 가능해지자 광고 시장의 핵심 법칙 자체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도달 범위를 넓히는 시대에서 타겟팅과 실질적인 전환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더 이상 지상파만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구매 의사가 없는 대중에게 광고를 뿌리는 건 낭비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광고주들이 지상파 광고 집행비를 30% 이상 줄였고 그 예산은 유튜브, 메타, 네이버 같은 플랫폼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갔습니다. 2024년 한국의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반면 같은 기간 방송 광고 매출은 10.8%나 감소했습니다. 자본의 이동은 점진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거대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언론이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했어야 할 골든타임은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위기는 예견되었지만 대다수 언론사는 안주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에 급급해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위기는 늘 예고 없이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언론사가 이를 체감했을 땐 이미 방어선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는 한 번 붕괴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가속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국 언론이 겪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를 살펴봅시다. 지상파 3사의 합산 광고 매출은 2022년 1조 2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2023년 이 수치는 279억 원으로 추락하며 처음으로 1조 원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1년 사이 매출 23%, 약 735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하락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354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60억 원, 즉 30% 이상의 수익이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2024년 KBS는 88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SBS 역시 259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상파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MBC 본사가 유일했습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가 적자늪에 빠진 암담한 상황. 이것이 2024년의 현주소였습니다. 수익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칼바람이 부는 곳은 제작 현장입니다. 방송사당 평균 제작비는 2023년 472억 원에서 2024년 396억 원으로 단 1년 만에 16%인 76억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드라마 편당 제작비가 삭감되고 다큐멘터리 기획은 좌초되며 해외 취재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수치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딘가 예전보다 부실하다,
재미가 없어졌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죠.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거나 넷플릭스로 떠나버립니다. 시청자가 이탈하면 시청률은 하락하고 이는 곧 광고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다시 제작비가 줄어드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이론적인 가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방송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핵심 인력들도 방송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PD들마저 퇴사를 결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버리냐고 했죠. 그러나 수년 뒤 그 PD들이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리는 것을 보며 후배 PD들 역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층 취재를 꿈꿨던 기자들은 하루에 수십 건의 기사를 쏟아내야 하는 속도전 속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독립 뉴스레터를 창간하고 누군가는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상파 인력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숫자 자체는 적어 보일지 몰라도 누가 떠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먼저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입니다. 한국 언론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결정적인 선택은 네이버와 다음에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줄어드는데 포털을 통한 트래픽과 클릭 수가 곧 디지털 광고 매출과 직결되니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죠. 트래픽은 클릭 수를 만들어줬고 클릭 수는 디지털 광고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큰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바로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죠.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이들은 누가 쓴 기사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글을 읽을 뿐입니다.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 포털이라는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언론의 팬이 아닌 포털의 이용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언론의 생존은 오직 하나에 달렸습니다.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 기사를 써야만 한다는 것. 그 간택의 기준은 곧 클릭이며 클릭을 부르는 건 자극입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 충격적인 문구, 감정을 파고드는 프레임, 수많은 매체가 같은 사건을 두고 제목만 바꿔 기사를 쏟아냅니다. 내용보다 제목이 생존을 결정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누적되어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대한민국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순식간에 수백 개의 기사가 밀려 들어옵니다.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정보량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47개국 중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고작 31%에 불과했습니다. 47개국 중 38위,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뉴스를 불신하는 사회입니다. 이 불신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23년 말 배우 이선균 씨 사건입니다. 당시 언론은 수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사건 본질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마저 이 사건을 한국 언론의 추락을 상징하는 비극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클릭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소비했고 대중은 그 잔혹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깨지지 않지만 거듭된 배신 끝에 결국 독자들은 등 돌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알고리즘이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조사 결과 영상 플랫폼으로 뉴스를 본다는 응답이 단 1년 만에 18.4%에서 30%로 12%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유튜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중은 저널리스트가 아닌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영상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알고리즘은 진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반응만을 쫓을 뿐이죠.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 공포를 조장하는 제목,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콘텐츠들이 상단에 배치됩니다. 알고리즘의 지상 목표는 이용자를 플랫폼에 최대한 오래 묶어두는 것입니다. 시청자는 화가 나거나 공포를 느낄 때, 혹은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확인받을 때 더 긴 시간을 화면 앞에 머뭅니다. 알고리즘은 이 심리를 완벽히 학습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애초에 진실보다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가짜를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파급력이 큰 것을 더 멀리 퍼뜨릴 뿐입니다. 정말 다른 길은 없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그 해답은 태평양 건너 뉴욕타임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뉴욕타임스는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기의 광고 수익은 급감했고 종이신문 구독자도 떠났죠.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감축하며 파산 문턱까지 갔지만 2011년 경영진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온라인 기사를 전면 유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공짜 뉴스도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에서 누가 돈을 내겠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양질의 저널리즘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독자가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탐사 보도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자들을 충원했으며 기술력을 강화했습니다. 1. 750명의 기자협회, 700명의 기술 전문가를 배치하며 저널리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라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구독자는 일 8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8% 상승했죠. 수익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고 의존도는 30%로 낮아지고 구독료 수익이 60%를 차지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독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운영되니 광고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광고주를 쫓던 한국 언론과 독자와 신뢰를 쌓은 뉴욕타임스. 2024년 현재 그 성적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2025년 예상 매출은 국내 전체 방송 시장 수익의 3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단일 플랫폼의 수익이 국내 모든 방송사를 합친 규모보다 3배나 큰 시대가 된 거죠. 광고비는 구글과 메타로 향하고 콘텐츠와 뉴스 소비마저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언론이 누리던 영향력은 고스란히 글로벌 플랫폼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본의 흐름은 국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상파의 광고 매출 비중은 2024년 기준 23.7%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20년 만에 7분의 1 토막이 난 셈이죠. 이는 일시적 위기가 아닌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순한 자구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언론의 몰락이 아닌 자본지형 자체가 재편된 것입니다. 여론을 주도하던 권력이 방송과 신문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광고주들도 그 대세를 따라 떠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변화의 파도를 외면했습니다. 광고에 매달려 자극적인 클릭 장사에만 몰두하다 독자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가 무너지니 더욱 선정적인 보도로 치닫는 악순환에 빠졌죠. 반면 뉴욕타임스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광고주 대신 독자를 선택하는 길을 택했고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가치만이 살아남는 열쇠임을 스스로 입증해냈습니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가 알고리즘이 내 입맛에 맞춰 던져준 정보인지 기자가 직접 발로 뛰어 검증한 진실인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보 과잉의 시대, 무엇을 신뢰할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손에 쥔 지금 우리는 과연 지혜로워진 걸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짜인 알고리즘에 더 깊이 갇힌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